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놓고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셈법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피감 기관장인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출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방이 예상됐습니다만 역시나 뜨거웠습니다. 특히나 검수완박 법안을 맞대응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대답도 있었는데 크게 맞붙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대범죄 안에다가 직권남용을 집어넣고 영재범죄 안에다가 마약범죄를 집어넣는 이런 공수를 했습니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을 내실 때 바로 박범기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어요. 저는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내용대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법인데 수사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도 허용된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관성 있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그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만든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과 대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꼼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 위장 탈당이다 회기 쪼개기 하는 것이 오히려 꼼수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이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회 이제 법사위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공격하는 창의 역할을 하고 또 피감기관인 법무부 장관은 방패 역할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호락호락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역공을 펼치면서 법무부가 상당히 상임위원회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수완박 민주당이 추진했었죠. 그 법에 보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이라는 말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이외의 부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즉 공직자라든지 선거 범죄라든지 방위 사업 범죄라든지 쉽게 말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게 되니까 검수완박이 아니고 검찰 수사권이 원래대로 복원됐다. 그래서 이제 검수원복이다. 이렇게 꼼수 비판을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이야기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위장 탈당, 즉 민영배 의원이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회기 쪼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짜로 이게 꼼수다 예. 이렇게 역공 반격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을 많이 빚었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는데 네.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행령 개정을 두고 벌어진 이 의원과 피감 기관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공방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고 회기 쪼개기를 했다. 그거는 옥소도산 방법은 아닌 거죠. 근데 그거하고 절차상의 문제하고 네.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것을 행정부에서 특히 법무부에서 그걸 시행령으로 그 법이 형해화되게 아무 의미도 없게 만들어버린 것은 그건 꼼수 차원하고 다른 거죠. 그거는 이게 잘못하면 만약에 이게 사례가 돼서 행정부마다 다 국회에서 법 통과시켰는데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다 바꿔버리면 국회가 있을 이유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국회는 국민이 다 뽑은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실제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상권 분립에 대한 문제, 그리고 행정부 자치탐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 행정부 독재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그것을 비유하는 차원이 이제 달랐다. 그건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고 예. 이것은 헌법에 대한 문제, 상권 분립에 대한 문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올바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전에 태도 관련해서 조금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잠깐 봤지만 권인숙 의원이 뭐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냐 아주 심플한 질문이다 그랬더니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류의 태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화두에 오르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죠. 이 국회를 무시하거나 희화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가 만나서 국정을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네. 너무 이렇게 진지함이나 진정성 없이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 스타일이라고 보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몇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공 스타일. 아까 예. 박범계 장관이 꼼수를 부렸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 예. 이게 이제 꼼수. 그다음에 이제 역공 스타일인데 이게 또 그 최강욱 의원이 발언하는데 어디 끼어들고 지금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신상 발언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슨 이야기냐. 일국 장관에게 그렇게 막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역공의 태도를 취하는 스타일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시 스타일이 있습니다. 권인숙 의원이 상권 분립, 대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이런 거는 너무 심플해가지고 질문 같지가 않다. 이 태도에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이슈 전환, 즉 불리하게 답변하기 어려울 때는 이제 이슈를 전환시키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예를 들자면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과 시행령은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일관성 있게 하고 있다. 즉 국민의 관점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슈를 전환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답변 태도와 자세가 조금 진지하게 그다음에 깊이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채널 A 등으로 인해서 최강욱 의원이 기소가 돼 있고 그것을 지휘한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이해충돌 논란으로도 뜨거웠었는데 그 상황 보시고 대담 이어가죠.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 저 한 명입니까? 피고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네.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견해가 이해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자,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이런 것이죠. 식의 태도가 예, 이렇게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의원과 장관 사이에서의 발언들 보고 오셨고 뭐 태도부터 이런 이해충돌 논란까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국회에 나왔잖아요. 국회에 나왔다는 건 뭡니까? 행정부의 장관이 나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저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회는 우리가 헌법기관이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한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답변하는 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마치 이겨먹으려고 말이죠. 저런 태도는 굉장히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언어가 형용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저런 태도는 바꿔야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국회가 저렇게 불러서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에서 장관을 불러서 질의를 하면은 그걸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국회의원을. 그러면 그건 국회의원의 질의하는 태도 역시도 사실 네. 많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어디 신상번호를 하는데 끼어들고 이런 식으로 뭔가 윽박지르는 듯한 그런 질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별로 이렇게 환영받을 만한 태도는 아닌 거죠.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나와 있는 장관은 성실하게 답변해서 설득력 있게 국민에게 얘기할 자세가 필요한 것인데 저 한동훈 장관 저기 처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래요. 본회의 질의에서도 그런 태도를 보였단 예. 말이죠. 물론 대정부 질문에서. 자기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라든가 정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장관 저거 봐.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표성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장관으로서보다도 이 정권의 실력자니까 예. 대통령하고 아주 최측근이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 권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사권까지 좀 휘두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눈여겨서 볼 수가 있다.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이해 충돌과 관련된 공방이 있었던 게 채널A 사건으로 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이 이 한동훈 당시 이제 지검장에 대해서 관련된 발언을 올리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검찰에 고소가 들어갔고 이게 재판으로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해충돌 아니냐, 이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외에도 국회 국토위에서도 조명희 의원 이해충돌 문제로 민주당이 반발을 하면서 결국에 파행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해충돌 문제가 사실 국회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거 뭐 국회법도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국회법 제4장 2에 보면 의원들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격하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해 충돌되는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되고 또 표결과 안건 심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강욱 의원이 그 채널A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재판 중에 있다면은 사실 법사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대해서 질의하게 되는 이거는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 충돌 소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가 아닌 다른 위원회로 이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최강욱 의원은 법적 전문성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사위 전문성을 따라가는데 그러면은 법사위에 있더라도 자기가 이해 관계가 있는 질의는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네. 지리정보회사 지금 대주주로 해서 돼 있는데 예. 본인은 물론 주식을 백지 신탁을 했고 또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주주로서 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국토교통위에 보임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국회법이 제정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국회법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방지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국회법 제32조 2에 보면은 예. 사적 이해 관계의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원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직계 좀비 속은 재산 관련해서 등록을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의견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해 충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32조 4항에 보면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윤리자문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런 이해 충돌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표결이나 안건 심의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이 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소속돼서 실력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지. 쉽게 말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는 게 과거에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예.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좀 이런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엄정한 어떤 그 윤리자문심사위원회의 활동, 그다음 규정을 좀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회법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들어보면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뭐 이런 절차법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구멍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국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근데 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여태까지 행태라든가 예. 과거의 사실 같은 걸 보면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집단이라든가 경제적 권력이라든가 사회적 권력을 대표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조명희 의원도 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는 거죠. 국토위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민주당이 정치 공세라 그러지만 자기 자신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을 국토위 상임위에서 했다라는 네.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완전히 그러면은 조명희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는 국민을 대표한다면서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연봉도 꽤 되고 비서진도 상당히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라 자기가 이해 충돌과 관계되어 있는 기업을 대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거는 조명희 의원이 자진해서 옮겨야 되는 것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요즘 지지율 떨어지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 문제는 정치 공세 차원은 아니다. 이것은 네. 명확하게 이게 정황적 성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도 나왔고. 그래서 조명희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이 최강욱 의원도 그러면 같은 의견이십니까? 최강욱 의원은 제가 좀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채널A 사건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게 오래전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만 이것이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MBC에서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예.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동재가 내가 검사장을 잘한다. 한 검사장을 잘하니까 이철 대표라는 사람한테 그게 무혐의가 난 사안이긴 하죠. 아니 글쎄 얘기 예.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이철 대표에게 유시민 등 여권 인사에 대해서 증언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났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뭘 풀었냐면 재판부에서 얘기했을 때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관계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죄로 했단 네. 말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갖고 있는 아이폰 뺏길래다 안 뺏기고 막고 있잖아요. 비밀번호. 예, 비번. 그러다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실제로 거기에서 못 풀었다. 예. 검찰에서. 그래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한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걸 풀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내용을 다 들여다봤다 그러면은 사건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기에 뭐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이제 그런 문제인데 최강욱 의원은 그 문제를 갖고서 가해자가 아니라 자기 페이북에다가 그 사실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가해자고 과연 피해자냐? 그건 다른 얘기죠. 이거는 한동훈 한건 당시 검사장과 채널의 이동재 기자, 그다음에 이철 대표 이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나중에 가서 최강욱 의원이 그걸 이제 얘기를 공유했다는 정도 수준인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라고 볼 수 있나요? 하여튼 법상으로 뭐 이해 충돌이라고 하면 이해 충돌할 수 있겠지만 저는 네. 조명희 의원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다. 근데 조명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명백한 정황적 성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정을 내려서 다른 상임위를 줘서 다른 상임위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예.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후보를 추천해서 가지고 오면 임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듯 하는데 여야의 또 셈법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거를 북한 인권재다 인사를 함께 임명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또 민주당은 조건을 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치라는 게 뭐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고받는 뭐 협상이 필요하다. 뭐 그런 측면에서 조건을 연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감찰관은 아마 임명하게 되면은 대통령과 배우자 또 그 사촌인의 친족들,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이상이 감찰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여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감찰관 지난 5년 동안에도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뭐 썩 내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예. 최근에 특히 이제 대통령 배우자 관련된 또 그 주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루머, 구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엄정 단속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은 또 법대로 저는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조인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국회에서 3사람을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그중에서 1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엄격하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이 2016년 지금 6년 전에 예. 통과가 되고 시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립이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동안 문재인 5년 동안에 좀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잘 살려보기 위해 가지고 정상회담이라든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아마 북한 눈치 보기 차원에서 북한 인권재단, 그다음에 또 뭐 북한 인권대사 뭐 이런 분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대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여야가 각각 5명씩 이사를 추천하게 되면은 예.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재단도 북한의 인권 상황, 또 인권 실태 이거에 대해서 국제사회 또 유엔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 여야가 주고받는 유불리의 협상보다는 법대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각각 따로 임명 절차를 밟아야지 묶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여당에서 이 인권재단 이사를 함께 처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진전이 없는 건데 둘 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만 여당에서는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러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면 인권재단 이사를 여기에 같이 붙이는 건 결국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지 궁금해서요. 진정성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약 170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사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 부분도 통과시키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전제된 상황에서 저는 꼭 연계해서 통과시키기보다는 예. 둘 다 협조 관계를 해서 각각 통과시키더라도 각각 통과시킨다는 말은 시점의 차이가 있겠죠, 예. 그죠? 그런 측면에서 조만간 빨리 각각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이든 동시든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일단 임명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별도죠. 특별감찰관 임명하자는데 그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같이 임명해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거는 패키지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안 하면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특별감찰관 부분은 이제 우리 서 교수님 잘 말씀하셨죠.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그거는 이제 지금 한간에 여러 가지 얘기되는 부분들, 의혹 문제라든가 비리 정황상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으로 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임명하기 싫은 거죠.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누굽니까? 이석순 특별감찰관이 문제가 됐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하여튼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임명하겠다, 대통령실에서 하겠다는 건데 그럼 국회에서는 그런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같이 하자라는 거는 예. 안 해주겠다는 거죠. 여당에서는. 이 별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하고 또 북한 인권재단 부분은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뭐 북한의 인권 문제만 이렇게 워치하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인권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별도로 해서 그러면 이 북한 인권법 같은 경우는 대북 관계에 대한 문제, 남북 관계에 대한 네. 문제가 있으니까 예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국가 이익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것을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사안이지 이걸 특별감찰관과 이제 패키지로 하자는 것은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건 좀 했으면 좋았다. 물론 공수처가 있으니까 안 했다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때 했으면은 이것이 이제 관행상으로 관례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민주당은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주당이 받게 될까요? 이 제안을 안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 같으면 받겠어요. 북한 받고 인권재단 이사 합시다. 감찰관도 임명하고. 같이 합시다. 하자. 그래 난 민주당으로 더 이익될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왜 그러냐면 대북 관계는 좀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 민주당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민주당은 왜 이거 연기하지 마라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같이 해주면 더 수월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라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남북 관계를 윤석열 정부에서 풀어가는 것이지 민주당에서는 거기서 해서 비판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권재단 이사를 해서 그러면 이제 남북 관계가 되게 악화되겠죠. 굉장히 악화될 겁니다 아마. 인권 문제를 만약 건드리고 막 그러면은 지금도 지금 오늘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군사연합 훈련하죠.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고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 더 예. 악화되겠죠. 그런 측면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합시다 하고 특별감찰관제도 합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어제 열렸고 수회 현장에서 논란 발언을 했었던 김성환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관심이 쏠렸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논의가 될 것인가였는데 논의는 미뤄졌고 표면적인 이유가 다른 안건을 다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앞서서 윤리위에서의 그 입장에 대해서 이게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 보니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많은 언론은 사실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양희 위원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니었다라고 보십니까? 네, 경고성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한 경고성 발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혹 이런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게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차원에서의 징계를 착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겨냥한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고요. 예,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다. 그리고 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른 징계 사안이 많아서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앞으로 추가 징계 논의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상당히 여지를 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가 징계 착수에 상당히 중요한 밸런스가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추가 징계 논의에 착수한다면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싸움이라는 것은 손바닥 하나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두 손바닥이 마주치어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윤핵관 또 기타 의원들 지금은 싸움이 벌어져서 이제 청년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징계를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징계를 줄 거냐 이게 상당히 또 당내 논란과 분열 갈등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가 시작이 되면은 국민의힘 당은 21조 6항에 보면 추가 징계는 이전 징계보다도 더 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두게 돼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보다 더 중한 징계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출당 권유, 하나는 제명입니다. 그럼 이제 출당 권유나 제명이 되게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나게 돼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과연 추가 징계가 바람직하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징계해도 괜찮다. 오히려 더 낫다. 내가 훨씬 더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억울하게 예를 들어서 당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상당한 동정적인 여론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그리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거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더 강하게 징계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추가 징계가 나온다면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게 윤리위 입장이지만 이게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지 혹은 추가 징계가 앞으로 논의가 될 것인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래서 추가 징계를 하면 완전히 다음에 열린 전당대회 때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당대표도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예 쐐기를 박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해법이 과연 저는 정치를 하는 집단에서 올바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만약에
추가 징계해서 또 무리를 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언론에서 윤리위원회가 언제 열렸는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어 이제 와 보도가 일어날 테고 또 이준석 대표는 또 언론에 나와서 부당하다 또 얘기하길 때 이게 또 화제가 될 거예요 여권에서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이름보다도 이준석 이름이 더 회자된단 말이죠. 보도가 되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또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양희 위원장이 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지금 국정 운영 동력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자,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형평성 논란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준석에 대한 문제는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이 좀 면담을 해서 말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 선거운동도 같이 하고 내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서술한 게 뭐냐.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물러난 다음에는 이제 차기 대권 주자들끼리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게 막 나올 거예요. 당신도 내가 차기 대권 주자 한 명으로 해서 공평하게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여권의 주자들도 이렇게 잠룡들도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풀어나가야. 지금 여권의 이러한 이준석이라는 인물 때문에 계속 잡음이 일어나고 당 내부가 분열되고 또 당원들이라다가 지지자들이 잠깐 고개를 돌리고 말이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또 윤리위원회에서 또 뭐 형평성 문제도 있겠습니다. 윤리위에서 또 징계 문제를 또 거론하고 또 징계하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될 텐데 말이죠. 경찰 수사는 지금 공소시효가 뭐 9월 9일 지났다라는 거하고 또 이제 이 뇌물죄 같은 경우도 민간인이었다. 예.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하여튼 의혹 문제고요. 그거는 법적 처벌에 있어서는 지금 별 경찰 수사가 진전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옥죄일 겁니까? 국민 여론을 옥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그런 하여튼 뭐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윤리위 이야기 해주셨는데 요즘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가 굉장히 핫합니다. 혁신위에서 공천 개혁안을 첫 번째 혁신안 내놓은 게 바로 이 공천에서의 부적격 심사에 대한 권한을 윤리위에 부여하겠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윤리위원장 임기 역시도 3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윤리위에 어느 정도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공천을 하는 것에 윤리위가 개입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입장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서요.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정치는 뭐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이런 윤리위라는 것은 결국 계속 법적인 심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제 각 정당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하기 위해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국민 뭐 평가단도 있고 또 공천 그 신청할 때 서류에 보면은 뭐 재산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다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행위에 자꾸 윤리위원회 또 법적 소송 가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보고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윤리와 법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어떤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번에 그 혁신위원회 첫 번째 결의안이 중앙윤리위원회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서 앞으로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를 윤리위원회로 옮기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임기가 1년인데 예. 그걸 또 3년으로 늘리고 또 윤리위원들 임명 절차 강화해가지고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겠다. 이게 과연 바람직하고 국민의 찬성을 받을 수 있는지 약간 의심스럽고요. 저는 혁신위원회라면은 단순히 공천이라든지 당내 기구의 권한 강화 이런 것보다는 대한민국 정당 시스템 지금 국민의 세금이 1년에 몇백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몇천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당 시스템의 어떤 개혁,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가 지금 국민의 지탄과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정치 자체를 어떻게 혁신할 거냐 이렇게 좀 큰 틀에서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지금 뭐 공직자 후보자 공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를 뽑으면은 새로운 지도부가 다시 규정을 다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보다는 좀 국민 공감적인 큰 혁신의 주제들을 끄집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수많은 것들 만약에 혁신위에서 바꾸게 됐는데 새로운 지도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물거품이 되는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정치 제도 개혁, 그다음 정당 제도 개혁, 그다음에 공천 시스템 개혁. 즉 공천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찍어줄 후보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윤리위원회 심사라는 거는 결국은 법적인 문제, 또 약간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만 심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후보를 제시한다고 해가지고 예.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예. 결국은 국민들이 더 많이 지지할 수 있는 국민 후보를 어떻게 뽑을 거냐 그런 과정에 예.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 추가 징계 가능성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윤리위가 이렇게 공천 부적격 심사를 하게 된다면 뭐 이준석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 역시도 만약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을 윤리위가 과연 공천을 주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거예요. 예. 나 지도부한테 잘못 보이면 대통령한테 잘못 보이면 공천심사위원회 가기도 전에 윤리위원회에서 당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당신이 이러한 얘기를 과거에 누구한테 가서 했다. 이런 얘기를 SNS에 올렸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발언했다. 당신 자격이 없어. 근데 그 힘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거의 윤리위원들 누가 지명하고 또 윤리위원장을 누가 컨트롤하고 권력 핵심에서 하는 거죠. 권력 핵심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권력 핵심에 밑보인 사람들은 공천심사에 가기도 전에 윤리위원회에서 부자격자로 떨어져 나간 거죠.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과거에도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에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이제 공천 학살이라 그래서 친박 학살, 친이계 학살 그런 트라우마를 다 갖고 있어요. 네. 그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이거 하면 내가 잘 보여야지, 줄 서야지.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잖아요. 공천이라는 것은 그 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도 이건 포함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에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공천 개혁이에요. 공천을 예를 들면 나눠 먹고 지도부끼리 또 서로 간에 분배하고 지방공 공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의원, 구의원, 시의원. 지역위원장한테 밑보이면 시의원, 구의원 공천 못 받아요. 예? 그러면 뭐 했습니까? 구의원은 평상시에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다음 공천 받아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들도 국민을 위해서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를 위해서 대통령 권력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공천 시스템 또 그 공천 심사위원회도 무서운데 윤리위원회까지 먼저 통과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듣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 윤핵관 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마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특히 초선들 상당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윤리위가 그것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공천 하겠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예. 뭐냐면요. 유럽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선진 민주주의 가면은 이렇게 지도부들끼리 하는 공천은 없어요. 다 당원이라든가 국민에 의해서 딱 유럽의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 명단을 쫙 적습니다. 향해서. 그럼 국민들이 가서 그냥 찍는 거예요. 가나다 예. 순으로 있으면은. 그러면 아무 잡음이 없잖아요, 실제로. 나눠 먹기 안 하고. 국민과 당원에서 뽑은 사람이 나가야 그 당을 위해서 대표성을 갖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